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이 변호사의 이나래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시즌2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 주식에 대한 수상한 거래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즌2를 맞아서 기존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먼저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신그리나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의 상장 과정과 관련해서 방시혁 의장이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서 이제 기존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팔도록 하고 또 자신의 지인으로 구성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상장에 따른 차액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관련 신규 투자자들과 방시혁 의장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기 내지는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된 논점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사실관계가 자세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논하기보다는 이 사건에서 도출된 법률 쟁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 이슈가 있겠지만 주로 두 가지 이슈에 주목을 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이브의 상장 계획을 방시혁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은폐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문제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시혁 의장이 신규 투자자들과 체결했다고 알려진 주주간 계약의 언아웃 조항, 즉 상장 이익의 일부를 방시혁 의장이 받기로 한 그 조항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두 분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보셨는지 총평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변호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게 24년 11월 말이었고요.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이 문제를 다뤄왔는데 3프로TV의 이진우 프로님이시죠. 그분이 언더스탠딩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는 일반 대중의 시각을 아주 솔직 담백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 표현을 좀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상황이 아무런 불법의 의지가 없고 문제가 없는 거라면 앞으로 IPO하는 모든 기업의 대주주들이 항상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증선이가 25년 7월 달에 이 사건을 검찰에 직고발했거든요. 고발 이유도 같은 문제의식이라고 보고요. 증선이가 고발 결정을 했다는 거는 고발 결정이 가장 증선이가 하는 결정 중에 무거운 결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는 뜻일 겁니다. 그만큼 이 사안에서 문제된 이슈마다 법적 해명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 중요한 어떤 단계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건이 계기가 돼서 가능한 한 많은 의혹이 그래도 규명이 되고 법적인 해명도 이루어지면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사기적 부정거래가 돼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이 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는 수사 결과가 더 공개되어 봐야 저희 변호사들도 결과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최근까지 언론에 공개된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점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미국에 있는 핵심 관계자 빅히트 엔터의 최고 투자 책임자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에 대한 조사가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사용했던 휴대폰이 압수돼서 포렌식이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그 점에 대한 수사 정보가 최근까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사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되었다는 언론 공개가 아직 없고,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검찰에서도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두 번에 걸쳐서 반려했던 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되었죠. 근데 이제 반려 사유로 공통적으로 꼽았던 점이 뭐냐면 그 미국에 있는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니까 보안 수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점 때문에 수사 여부의 최종 처리 방향이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는가가 제일 중요할 거로 보이고 그거에 따라서 요 사안에 대한 해명은 그 점이 이제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사항들에 대한 수사 미진으로 이제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라는 방향으로 좀 유야무야되는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에도 악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후폭풍도 좀 크지 않을까 그 점이 좀 염려가 되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크게 의견이 다르지는 않은데요. 2024년 11월 29일이었거든요. 한국경제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의 기사가 최초로 보도되기 시작한 이래로 여러 언론 기사들, 유튜브, 경제 분석을 하는 여러 유튜브 매체들에서도 이 문제를 앞다투어 다루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입장이 매우 단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초반의 어떤 기세에 비해서 올 4월과 5월이었죠. 그 한 두 달여 동안 방시혁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두 차례 모두 다 반려하면서 어떤 수사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반려 사유에 대해서 알려지기로는 법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점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혹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예측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법리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점이 좀 궁금해서 기존의 자본시장법, 특히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다루었던 여러 최근까지의 법원 판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 생각으로는 일단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 보인다. 다만 수사가 얼만큼 촘촘하게 충실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무죄 판단 받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는 보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관계 바탕으로 했을 때에는 부정거래 행위 해당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을 했을 때에는 사법적인 심사를 받을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 논의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건의 내용이 굉장히 좀 길었기 때문에 어느 측면을 더 초점을 두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대중매체의 시각은 지금까지는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를 였는가 여기에 많이 초점을 두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기망성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이제 경찰의 시각과 검찰의 시각이 또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금융위도 그렇고요. 근데 법률적 해명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회사 경영진이 당시 이제 빅히트엔터의 경영진이 상장의 속도, 그다음 상장 여부, 그와 관련된 경영 정보를 활용해서 주주를 교체하는 시도를 냈. 그 점과 그다음에 통상적이지 않은 성격의 자금과 외관이었던 사모펀드를 뭔가 활용했다. 그리고 그 성격과 자금의 성격과 사모펀드의 외관이 투명하게 공시가 되지 않았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도 그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네. 근데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게, 앞단에 있는 그 방 의장이 투자자를 기망했는가 속였는가,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범 위반의 측면에 더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이고, 후자는 상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 제도의 운영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되었는가, 아니면 거기서 얼마나 어긋났는가, 여기에 초점이 더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잘 꼽아주셨고, 이제 저희는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자 맥락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두 가지 이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시혁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을 은폐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비상장 회사의 정보 공개 의무가 어디까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짠 회사의 상장 가능성 여부는 벤처캐피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회수와 직결되어 있는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 펀드는 자신의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속기간 내에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회사가 상장을 할지 말지 여부는 투자 성공 여부의 판단의 척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약서에 보통 몇 년 내에 IPO 추진 노력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투자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될 때까지 적격 상장 요건을 갖추어서 상장 신청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격 상장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창업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투자한 회사가 상장 요건을 충족했는지 아니면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시 규제의 엄격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보가 비교적 많이 공개가 되지만, 비상장 회사는 상대적으로 정보 공개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창업자와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영자는 상장과 관련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할지, 그리고 상장 계획 자체가 유동적인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자체를 정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다만 구별할 것은 피투자 회사가 상장 계획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언제나 알려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법률상 의무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다만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알린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묵비하는 행위가 이 사건에서처럼 자본시장법상의 어떤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형사상 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는지 이런 점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상장 계획인지 아닌지 이런 정보의 내용을 불문하고 첫 번째 피투자 회사 측에서 당시의 회사의 재무나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렸다. 두 번째, 이로 인해서 투자자가 어떤 회사의 재무 경영 상태에 대해서 오인을 해서 투자에 관한 다른 결정을 하게 이르렀다. 이러면 이것은 형사적, 민사적으로 충분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입을 좀 해보자면 2019년 4월경에 방시혁 의장 측근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스톤 PE를 설립을 했죠. 그 다음에 2019년 9월경에 하이브는 상장 절차의 보통 본격적인 어떤 뭐 시작이라고 하는 그 지정감사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알려지기로는 알펜루트라든가 기존 주주들이 상장 계획에 관해 문의를 했다고 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엑시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상장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투자 지속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무렵에 상장 계획을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하이브는 당시에는 비전 그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 계획이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다만 공교롭게도 이러한 입장과는 다르게 지정감사인 신청이라든가 뭐 본격적인 상장 절차가 시작된 후에 2020년 10월에 상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장이 진행된 것은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장 계획이 이미 그 단계에서는 매우 구체적이었거나 임박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투자 회사가 상장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획까지 문의를 한 단계였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피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상장 계획은 없고 비전 투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거야 라는 계획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 그런 의사가 훨씬 더 강했다고 하더라도 비전 펀드로부터 투자 받는 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상장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는 알려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내용 자체가 상장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인정이 되겠냐.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됐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부분은 뭐냐면 이때는 상장에 관련된 정보 교환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모종의 정보 제공은 있었는데 그 정보 제공이 과연 정확했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질의 그 당시 알펜루트였죠. 알펜루트가 질의를 했는데 아예 답변을 하지를 않았다. 답변을 하지 않은 게 뭔가 알펜루트가 착오를 하게 돼서 뭐 이런 상황이 그 후속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뭔가 책임을 묻는 거니까 이제 소위 법적으로는 부작위범이라고 하죠. 그럴 때 부작위범이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의무가 애초에 있었는가 이거는 검토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뭔가의 상대방이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적시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의무가 있었냐 없었느냐는 해결하는데 중요한 점은 아닐 것이다. 전 일단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 사실적시가 정확했느냐 허위가 있었냐 이게 중요할 뿐이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법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니까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먼저 또 그다음 말씀을 드려본다면 상장 관련한 정보 제공이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다뤄지느냐 저는 1차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게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법령의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유방임에 맡겨져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간에는 얼마든지 계약을 통해서 의무조항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예컨대 뭐가 있느냐? 기업이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투자를 받는 단계에서 투자자와 주주 간 계약이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서 상장 관련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 지우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신 그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발간한 자료 중에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라는 제목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업계에서 현재 통용되는 여러 계약서들, 조항들을 수집해서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조항의 제목이 보고 및 자료 제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어떤 사유냐? 첫째가 회사 발행 어음수표가 부도가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JTBC 관련해서. 그다음 그 조항의 맨 마지막 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사의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 방금 전에 그 투자자인 알펜루트가 하이브에다가 상장 관련된 사항을 확인을 구하는 요청을 했다면 바로 이런 조항에 포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투자자 지위가 강화된 조항으로 볼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뭐냐? 아예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경영사항에 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조항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기업 공개 시기, 상장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상장할 주식시장, 상장 주식의 수 및 공모 가격의 결정, 우회 상장의 조건 및 방법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 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투자계약서에 만약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면 얼마든지 상장 관련된 정보 제공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하이브 요 사건에서도 이런 투자계약서에 요 유사 조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조항들이 있다면은 이미 경영권은 기업의 성장 초기 단계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경영권의 일정 부분들을 조각조각 분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장하는 단계에서는 이 조항이 정말 제대로 조항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어 왔는지도 상장 심사 단계에서 걸러져야 될 내용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 왔다면 경영 안정성,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적극적인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으로 취급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형식적으로만 취급이 되고 실제 운용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상장 심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벤처 투자 계약을 통해서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경영권의 일부를 쉐어하는 그런 형식이 벤처 투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약서에 반영이 됐고 운영이 됐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변호사님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덧붙이실 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투자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투자계약을 전제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그 투자에 따른 구주를 인수하는 상황이 생긴다. 제3자가. 그때는 이 투자계약서 조항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기존 투자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끝나느냐. 아니면 그 주식을 내가 양수했으니까 기존 투자계약서에 있는 조항도 여전히 살아서 승계가 되느냐. 이전이 되느냐. 이 문제까지도 살펴봐야 될 겁니다. 뭐냐면 구주를 양수하는 순간 투자계약서의 그런 경영권 협의 조항들이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승계를 받으려면 당연히 구주 주식 주주와 이제 신규 투자자 간의 합의는 물론이고요. 회사와의 양해도 동의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규 투자자가 이 조항을 계속 살려가야 한다면 살려갈 의사가 있다면 회사와 이 점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협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이 주식을 양수했으니까 이 조항에 따라서 뭔가 상장에 관련된 정보는 당연히 제공받아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가서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거는 때늦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변사님이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주식 거래 자체는 기존 주주와 이렇게 신규 주주 이렇게 주주들 간에 이루어지지만 이 권리 행사 자체는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이런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법 상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즘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그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 점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상장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느냐, 법령에 그 조항이 있느냐, 계약에 그 조항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면은 충분했지만 오늘날에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보입니다. 뭐냐면 이제 이사가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회사에서 주주로 됐고 주주도 총주주로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인 거죠. 상장에 관련된 정보는 주주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관점에서 이 상장 관련된 정보 제공도 이루어질 의무로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검토를 할 때 상반된 방향으로 평가되는 두 가지 팩터라고 할까요? 이게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의무로 포섭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정인 거죠. 뭐냐? 상장 관련된 정보의 성격 자체입니다. 상장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이제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게 공개되어야 된다면은 공개의 공정성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주주에게는 공개되고 어느 주주에게는 공개되지 않아. 특히 공개되느냐 마느냐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뎁스의 문제겠죠.
그 정보의 수준까지도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또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장 관련된 정보는 보안 이슈도 중요하잖아요. 자칫 결정이 됐고 어느 시점에 모든 주주에게 공개한다라고 방침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어떤 주주가 먼저 그 정보를 획득을 한다? 보안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러면은 이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로 또 포섭이 되기 때문에 이 보안 이슈 측면에서는 공개하기로 한 그 시점까지는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반된 성격의 사정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돼서 굉장히 회사에 이제 피투자 받은 회사 경영진으로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 문제는 그 점을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제 상법 개정으로 도입이 되면서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관련해서 논의가 많은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도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흥미로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규 투자자들과 방시혁 의장 간에 체결한 상장 시 이익공여 약정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먼저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방시혁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도록 약정을 한 것인데 언아웃 조항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조항은 이제 PE 투자 시에 주식의 양도인이나 창업자인 경영자에게 이제 많이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비상장 회사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 때문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수도 대금을 고정급으로 일단 얼마를 지급을 하고 추후에 대상 회사의 실적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양도인에게 추가로 양도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창업자들이 창업자인 경영자에게 실적에 따라서 추가 보상을 해서 이제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언아웃 조항이 이제 이 사건에 쓰였다라는 건데요. 이제 형식적으로는 방시혁 의장에게 투자자들이 풋옵션 조건을 걸면서 즉 이제 일정 기간 내에 회사가 상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투자자의 주식을 방시혁 의장이 투자자들의 투자금 플러스 뭐 연이익 뭐 몇 프로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사주기로 하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투자자들이 하방 리스크를 막는 대신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방시혁 의장이 언아웃 조항을 걸어주어서 초과 수익분, 상장을 해서 초과 수익분이 생기게 되면 그 초과 수익분을 방시혁 의장에게 나누어 주도록 약정을 해서 이렇게 형식상으로 균형을 맞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계약의 자유 범위 내에 있어서 뭐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제한 사항이 있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변호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말씀드려볼까요? 흔히 언아웃 조항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분 매수자하고 매도자 사이에 상장과 같이 특정한 성과가 발생하면 그 성과 달성에 기여한 매도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 언아웃 조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떠한 점에서 그러냐면 지분 매매의 상대방 그 당사자들이 아니라 제3자인 방시혁 의장에게 수익 배분할 것을 약정했다는 점이라든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다는 점이라든가 배분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그 시장에서는 좀 이례적인 언아웃 조항이라고 평가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언아웃 조항이라고 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랑 약간 좀 다른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라고 해서 불법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겠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인데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들이 지분을 매도하게 되는 그 단계부터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이 그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분을 매도를 했고 그 이후에 이스톤이라는 이름의 그 사모펀드 의 설립 주체라든가 방시혁 그 의장의 최측근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런 그 설립 주체라든가 그 출연한 시기, 설립이 된 시기, 그 다음에 언아웃 조항에 따라서 실제로 방시혁 의장이 수익을 배분을 받고 거의 직후에 이스톤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언아웃 조항만으로 어떤 불법성이 인정된다든가 부정성이 인정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부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강력한 근거로 평가받을 여지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언아웃 조항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예가 풋옵션 약정을 많이들 체결하시잖아요. 실제로 많이 체결을 하기 때문에 그 약정에 어떤 위법성 내지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2015년인데요.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 풋옵션 약정 때문에
기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그만 그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블록딜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그런 거래였는데요. 그 주식 매수하는 기업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을 하는 약정이 일단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주식 매매 대금의 연 9% 정도를 그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식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재매입하는 그런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약정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이러한 내용의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도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이죠. 주식 매매 등에 관해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정한 수단 내지 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 주된 근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판결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그 블록딜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나 손실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풋백 옵션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블록딜이 있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로서도 보통 풋백 옵션이 있음을 예상하고 투자에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된 그 이익 보장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를 상회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더 중요하게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풋백 옵션 약정, 뭐 어나운 약정, 일반적으로 많이 체결되는 약정이라고 해서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고, 같은 판결에서 법원이 어떠한 내용을 덧붙였냐면요. 풋백 옵션에서 상대방에게 보장한 이익의 내용이 중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구조 상태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판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떠한 약정이 뭐 전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처럼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얼마든지 그 언아웃 조항이든 풋백 옵션 약정이든 그 민사적으로 혹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언아웃 조항의 적법성을 딱 떼놓고 뭐 적법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보다는 그 약정이 체결된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과 신규 투자자들에게 이 조항이 가지는 의미, 뭐 그래서 공시를 해야 되는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까지도 다 함께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조항의 뭐 내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제 하이브 주식을 매도를 했을 때 이제 신규 투자자들과 방시혁 의장이 내가 이런 조항을 체결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고지하지 않은 것도 이제 하나의 뭐 이렇게 위법성이 논의가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도 하나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 언아웃 조항에 대해서 신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하이브 사건 관련해서 좀 짚어볼 점이 뭐냐면, 그 언아웃 조항을 그 신규 투자자들하고 방시혁 의장이 주주간 계약서에 그 조항을 담았는데, 그러면은 이게 구주와 신규 투자자 간에 주식 양수도가 있은 다음에 방시혁 의장과 신규 투자자 사이에 주주간 계약을 비로소 체결하면서 들어간 조항이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뭐냐면 신규 투자자가 내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구주를 취득할 거냐, 양수할 거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로 이미 거래 조건으로 이게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네. 사기 전에, 양수를 하기 전에. 그 말은 그렇다면 방 의장이 이런 어떤 풋옵션을 부여하면서 나는 또 반대로 언아웃 조항으로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조건을 저는 구주주에게도 제시를 했다면 구주가 이런 조건이면 나는 양도하고 이 투자 관계에서 빠져나갈 거야 라는 의사결정을 과연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라면 구주와 신규 투자자에게 대등하게 조건을 제시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구주에게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구주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법한 거래 상황 아니었을까라는 점이 좀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언아웃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뭐냐면 그 언아웃 조항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장 이후에 어느 시점에 결국 그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일정 수익을 신규 투자자와 방시혁의 풋옵션을 부여한 방 의장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나누기로 한 그 모수, 결국 그 차액에 해당하는 그 모수가, 그게 이제 모수가 될 텐데 그 차액을 어느 시점에서 계산하기로 했냐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고정 시점, 상장 직후 어떤 특정 시점으로 임의적으로 사후 조정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건 정말 어떤 상장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장 이후에 상호간의 어떤 매도 타임,
다시 말하면은 그 신규 투자자가 이걸 다시 시장에서 매도하고 그 차익을 나누는 그 시점, 그 차익이 발생한 시점을 언제든지 이제 그때그때 투자 판단에 따라서 또 이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매도 시점을 방의장도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좀 더 문제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라고 봐요. 뭐냐? 과연 이 신규 투자 자금이 방의장과는 무관한 자금이냐라는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이런 점들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얼핏 조각조각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방 의장이 이 언아웃 조항을 통해서 이익을 분배받는 시점이 좀 제각각이 있거든요. 상장 직후 딱 고정된 시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 신규 투자자인 그 이스톤피 쪽에서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떤 고점이라고 여겨지는 시점이 있었겠죠. 매각하기 좋은 타이밍. 그럴 때 시세 차익도 많이 발생할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이스톤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분배받는 방의장도 그 매도 타이밍에 관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자금은 과연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는 자금이냐 아니면 방의장의 자금과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는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초에 그 사모펀드의 보유분은 과연 최대 주주를 산정하는 주식에 산입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방시혁 의장의 최대 지분과는 별개의 지분으로 고려해야 되느냐 그 성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거는 상장 심사 단계에서도 당연히 신고되어야 될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락업이라고 하나요? 예. 네, 상장 이후에 보호 예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상장 심사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이 자금의 언아웃 조항을 통해서 자금의 성격이 저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좀 수사로 좀 네, 더 맞습니다. 밝혀져야 할 부분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시혁 의장이 그 사모펀드 신규 투자자 측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에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문제는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예. 예전에 뭐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뭐 고점에 팔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일반 우리사주 조합을 갖고 있던 이제 직원들이 그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뭐 고통을 받았던 뭐 그런 사건이랑도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최대 주주의 뭐 특수관계인이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또 지켜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서 네네. 제가 말씀드리게 네네네.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만약에 방시혁 의장 측하고 이스톤 피 측의 어떤 통상적인 관계 이상의 밀접성이 뭐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형사적으로 다르게 이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은 만약에 그 정도 단계가 아니라 그러면 사건 언아웃 조항은 어떤 회사가 해당 수익을 그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얻는 신규 투자자가 그 제3자인 방시혁 의장에게 주는 약정이거든요. 근데 아주 좁은 관점에서 법원에서는 어떤 부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회사 자체의 재무나 뭐 경영 상태에 관해서 투자 판단을 달리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냐 아니냐라는 굉장히 좁은 관점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사정은 당연히 뭐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하든 구 투자자에게 알리든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달리 법원은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언아웃 조항은 사실 하이브 자체가 뭔가 경영상의 부담을 지게 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언아웃 조항만 자꾸 이렇게 따로 떼어서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좀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아웃 조항뿐만이 아니라 앞단에 있는 그 구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네. 거기에 걸맞는 부합하는 증거들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가 굉장히 이 사건 자체의 수사를 가르는 중요한 대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언아웃 조항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한테 뭐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성격의 약정이 아니고 이제 그 투자자들이 자기가 번 돈을 방시혁 의장에게 나눠주는 성격의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하이브 쪽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시를 안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언아웃 조항 자체만을 떼놓고 뭐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에는 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이게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신규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하도록 유도한 정황이라든지 뭐 이런 조항이 체결된 경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그 언아웃 조항이 들어가 있는 주주관 계약서를 하이브 쪽에서는 상장 준비하는 단계에서 주관사에 이미 공개를 했었다라고 이제 언론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장 심사하는 거래소에 이것까지 제출하느냐, 정보를 알리느냐, 그거에 대해서 법률 검토도 주관사가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근데 주관사가 법률 검토를 할 때 이 언아웃 조항을 체결한 그 상대방 그 피의의 성격, 예를 들면 임원 그 선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법인 등기부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그 자료들까지도 기초 자료로 넣어서 법률 검토를 했다면 그 법률 검토를 한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른 판단도 나왔을 법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면 이거는 애초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그러니까 주관사도 뭔가 놓친 게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언론에서는 나온 바가 없어서 저는 뭐 네. 제 혼자만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문제 의식이긴 합니다만 네. 예, 앞으로는 이런 점도 좀 더 검토가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아쉬움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법률적인 판단은 변호사님 두 분이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맥락이랑 상황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딱 떼놓고 그냥 언아웃 조항만 제시를 하고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아니면은 뭐 이거를 공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와 또 여러 가지 기존 주주가 신규 주주에게 이제 주식을 매도했던 정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다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했느냐 이거는 또 굉장히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변호사님들께 이제 제가 질문드리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해서도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발현이 될지 뭐 적용이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가 폭넓게 이렇게 도입이 된 점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그 주주들 일반 개인 주주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회사법에 관한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게 알고 계시고 이렇다 보니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다고 일일이 모든 정보들을 뭐 공시를 하거나 투자 회사들을 뭐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적재적소에서 적절한 정말 말 그대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사실 운영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형사적인 리스크를 얼마나 조절을 잘 하느냐 여부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법원에서 주되게 보는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 기준들에 대입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제 동그라미가 맞다 이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지면 그만큼 위험해지는 어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의 그 결정을 그대로 한번 읽어줘 드리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관점들에 따라서 어떤 부정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행위자의 지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세 번째로는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 상태나 영업 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네 번째로는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 착각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행위자가 진술 등을 한 후에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이런 것들을 주된 포인트로 제시를 했다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방시혁 의장은 사실 상장 계획을 단순히 내부자로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지위가 아니라 스스로 직접 상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구 투자자들이 상장 계획을 직접 물었던 거잖아요. 투자에 대한 투자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상장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성실하게 행해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진술 등의 내용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오인 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 유발되었죠. 그래서 그 단계였으면은 대부분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매도를 안 했겠죠. 10중 8구든.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어떤 충실성 문제 때문에 설사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법적인 심사를 받는 것이 향후에 어떤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나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이 사건 관련해서 이 사건의 처리 관련해서 대중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조사 뭐가 굉장히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어졌고, 그다음 경찰도 조사를 하고 금감원도 조사한다고 하고 또 조사도 상당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정작 경찰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니까 검찰에서는 2번이나 반려를 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냐? 라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방송을 이 주제로 한번 기획을 하기도 한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경찰에서 그때 최초에 이제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그 핵심, 지금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핵심 관계자, 그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거주하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 출국 금지는 하지 않았나? 그렇게 강제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핵심 관계자인데 어쩌자고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까지 빚어졌는지는 전 좀 그게 좀 많이 의문이에요. 그리고 수사의 제일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게 휴대폰 압수수색 같은 것들인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근데 정작 그 단계에서는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게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그런 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 수사의 선후관계가 약간 조금 아쉽다라는 측면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법적 책임을 방시혁 의장이 얼마나 어떻게 질 것이냐 이 문제는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의 본질은 이제 비상장 회사에서 나타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라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신규 투자자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방시혁 의장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비상장 회사에서 어떤 정보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지, 그리고 비상장 회사는 투자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스타트업계나 벤처투자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